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 TV 소대석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적 관심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죠.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 후보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 17일 대선 예비후보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나라를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직접 밝히신 정상 국가란 어떤 국가이고 또 선진국 시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이 대수 1.0이라면 이승만 시대죠. 건국 시대고 2.0이라면 6,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고 3.0이라면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민주화 시대죠.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 4.0 시대를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유엔기구로부터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0 선진국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갈망하던 선진국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외교, 국방, 대북 정책,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한번 국가 대계획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고 계시는 것은 사실 지난 4년 동안 반대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탄압하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것만 4년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선진국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모든 체제 변혁을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아직도 이제 복수 일념으로 보복 일념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막 그런 뜻입니다. 네. 이번엔 그 야권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통합 논의가 결렬됐어요. 네. 따라서 다가온 대선 야권 후보 단일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 무산의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고요. 앞으로 향후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노력이 야권에서 필요하시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것은 아마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밖에 있는 중도의 상징인 안철수 후보의 당과 연대해서 세력 연대로 정권을 잡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안철수 대표하고 협상을 해서 97년도 DJP 연대처럼 세력 연대로 정권 탈환에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전 거꾸로 그래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는 저는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식사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 당에 통합되는 것보다 오히려 각 세력 연대로 하는 연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이제 보수 우파 세력들하고 중도 세력의 연합이 되어야지 정권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쉬울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야권의 이 확장을 더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난 그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어느 후보 진영에서 토론에 겁이 나니까 그걸 토론을 안 하려고 그렇게 당대표를 공격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성명서 발표하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토론에 자신이 없고 국민 앞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그 후보 사퇴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또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에 열심히 나가겠다고 하는데 토론회를 취소시킨 당사자가 그런 말 하는 것도 참 난센스다. 그렇게 겁나면 나오지 말아야죠. 그렇군요. 이 국민들이 바라는 야권 단일 후보 또는 이제 정권 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문제는 야권 대선 예비 후보들의 어떤 분열이랄까요? 이 통합에 따른 진통 이런 부분들이 자칫 분열과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냉소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경선 국면입니다. 경선 국면에서는 상호 격렬하게 대립하고 상호 검증하고 자질이 되느냐, 대통령으로서 또 정책이 있느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격렬할 수밖에 없어요. 깨질 듯이 격렬하더라도 그런 상호 토론과 검증을 통해서 한 후보가 탄생하면 전부 하나로 뭉쳐야죠. 또 뭉치는 것이 이 정당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격렬하게 토론하고 검증하면 할수록 본선에 가서 유리해진다. 본선에는 검증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예선에서 격렬히 토론을 해서 훈련된 후보가 나가면 본선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기후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예. 네.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보죠. 예. 지금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만약 홍 예비 후보께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신다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운 또는 껄끄러운 후보가 누구신가요? 쉬운 후보를 내 이야기를 할게요.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 짙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트랩이 남아있는 게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단일화되면 판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선거하기가 가장 수월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의 인성과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 여태 뱉어놓은 말들 보면 좀 인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죠. 특히 가족 불화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수신제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치우평천화하겠다고 덤비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수신제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끝까지 가면 제일 편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만약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면 오히려 상대하기가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작을 내려놓고 지금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탄핵 대선 때 제가 경남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경선을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시간도 워낙 없었고 촉박했고 또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에 비용이 수백억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그 한 달 동안 경선 활동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그 뭐 비정상 대선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려면 지사직 내려놓고 하는 게 맞겠죠. 지금 보궐선거도 안 하거든요. 지사직 내려놓는다 해도. 그러면 수백억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다른 후보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사퇴하는 게 맞겠죠. 네. 그게 정상이겠죠. 예. 이재명 지사표 기본소득 개념, 또 정책,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나는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거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다. 사실상 기본소득 제도를 보면 저하고 이제 복지 시스템이 확연히 틀린 게, 저는 복지 시스템을 서민복지 시스템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복지는 힘든 계층, 취약계층. 거기로 집중을 하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는 복지가 아니고 사회주의 배급제도다. 배급제도보다는 좀 돈을 얼마 안 줘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맞고, 돈 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사치하려면 사치하든지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그 외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회의 양극화 방지를 좀 간격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기본적으로 돈을 주겠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국민 70% 이상이 그 국민투표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 두 번째,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 시리즈를 보면 이거는 재원 대책이 없어요.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GDP의 50%를 넘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정부 있을 때 GDP의 4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본인 입으로. 근데 자기는 지금 50%를 넘기고 있어요. 채무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미래 세대의 부담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쳐다보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재정 확장 정책을 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냐. 근데 문재인 그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서 기본 시리즈 들고 나오는 거 보고 지금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거들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후보가 되면 본경선에 가서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공정비, 즉 MRO 산업은 국가 중요한 이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있는 인천과 또 경남 사천이 이 경합을 벌이는 모양새가 지속됐어요. 그러면서 자칫 지역 간 대결 구도로 치닫는 양상이 빚어졌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여야 합의로 현 정권에서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건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비슷한 형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항 MRO 산업 육성,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분 어떻게 진행돼야 옳다고 보시는지요?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인천 계시는 분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나 제가 드릴 말씀은 4대 관문공항론을 제가 주장을 쭉 합니다. 4대 관문공항론. 어차피 10년 뒤 되면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옵니다. 국내 노선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전부 항공은 국제선으로 다 이제 지배이 될 거예요. 국내에서는 기껏해야 제주항로 외에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가 하늘 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플라잉카 시대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천공항의 기능을
동부가 허브공항으로 격상을 해서 동부가 허브공항 기능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리고 대구 경북은 TK 신공항 만들어가지고 하늘길을 거기도 열어주자. 광주 전남은 무안신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늘길을 열어주자. 가덕도 공항도 마찬가지다. 이래 4대 공항론을 주장하면서 지금의 공항에 중요한 것은 여객이 물론 중요하지만 항공화물입니다. 네. 항공화물인데 항공화물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의 첨단 산업 제품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수출을 해요. 인천공항으로 수출을 하니까 첨단 산업들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인천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좀 완화를 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하려면 항공화물의 수요를 4대 관문공항으로 다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과거 70년대 지역발전의 기본은 고속도로였어요. 지금은 21세기의 국토균형발전의 기본은 항공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 집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4대 관문공항으로 항공화물을 분산시키자. 두 번째, 인천공항에 이제 참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장사정포 거리에 와 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안보라는 거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이 유사시에 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폐쇄될 때 그 해외 물자가 들어오는 지역 공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4대 관문공항을 주장하면서 인천공항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도 봤는데 몇 년 전부터 여기 왔을 때 송도에 아마 우리나라 AI 시대가 되면 송도에 AI 기지가 아마 탄생을 할 겁니다. 인천으로서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송도에 유치하면 그 인천 발전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좋고, 인천공항은 동부와 관문공항도 하고, 이제 세 번째,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천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카이가 거기 있습니다. 카이가, 비행기 제조하는 회사인 카이가 사천에 있기 때문에 MRO 사업을, 그리고 항공국가산업단지를 그 당시에 제가 경남지사할 때 그 유치를 거기 했습니다. 돼가지고 MRO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카이가 있는 사천에 하자, 또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에 하자,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은 좌우지간 인천공항의 기능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기능보다는 동부가 허브공항을 만들고 송도를 중심으로 AI 산업을 송도에 집중 배치해서 인천 발전에 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수도권 메리트 이 종료 문제도 큰 화두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메리트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인천과 경기도, 서울 시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환경부를 비롯해서 사자가 많은 협의를 했고 또 합의도 했습니다. 묵은 숙제인데요. 인천시는 조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계속 지금 여유 공간이 있으니 수도권 메리트를 계속 사용하자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이 분야는 제가 환경노동 위원장 할 때부터 제기되던 문제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가 5년 3개월을 있었고 위원장도 했는데 이때도 똑같은 문제로 제기되던 문제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대체부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
부지를 좀 사용하자는 건데, 저는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인천에 그만한 대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상을 해주고 사용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수도권의 폐기물 매립을 인천에 계속 쏟아붓겠다는 것, 그것은 좀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제가 환노위원장 할 때도 그랬는데, 인천 그 매립지에 아마 골프장 건설을 했을 겁니다. 네. 친환경 골프장 건설을. 그런 식으로 매립 부지를 활용해도 되고, 지금 서울 가보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하늘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인천에 그만한 보상을 해주어라. 해주고 계속 매립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남춘 현 인천광역시장은요, 이 배보상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자 처리를 하자. 이런 그 결연한 의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뭐 일리 있죠. 일리 있는데 경기도는 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어요. 서울시는 지난번에는 잠실에 매립을 했죠. 잠실에. 그러나 그 매립지가 전부 개발이 돼서 신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립한 게 난지도죠. 난지도도 지금 과부하 상태가 돼가지고 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근데 경기도는 아마 땅이 넓으니까 매립지를 별도로 찾을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시는 지금 어디 갈 곳이 없죠. 그래, 박 시장이 그런 좀 착안을 해서 좀 좋은 묘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구역을 남북으로 부분짓는 이른바 경기 분도론, 이런 부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요. 또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이렇게 4개 도시는 인구 100만을 초과했기 때문에 흑내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분도론이 경기도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일부 있고요. 또 흑내시에 대한 보다 강한 자치권 부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 전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기초, 광역, 국가 3단계 행정체제죠. 이 100년 전에 만들었던. 근데 이제 100년 전에 교통이 불편할 때, 소통이 안 될 때 3단계 행정체제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다 되어버렸는데 3단계 행정체제가 이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체제를 기초광역을 통합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묶고 그 다음에 국가하고 2단계 행정체제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게 제 대선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 체제로 가는데 지금은 2단계 행정구조로 바꿀 때다. 경기도를 분도하는 게 아니고 도를 없애자는 겁니다. 저는. 네. 도를 아예 없애고 경기도의 인근 시군을 전부 합쳐서 자치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국가와 대화하는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도지사를 경남도지사를 해봤는데 이제는 도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2단계 체제로 바뀌어야 할 때예요. 특례시 규정도 바로 그런 겁니다. 특례시가 있고 바로 국가로 가는 게 맞겠죠? 특례시가 경기도 지위를 또 받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도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을 한 40개 정도 자치단체로 만들고 그리고 기초광역위원을 통합을 해서 지방의원 제도로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가사무를 보고 지방사무는 지방의원이 보고 그래서 의원체제로 2단계 체제로 다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그런 생각. 잘 알겠습니다.
자, 인천과 경기 지역 관련한 발전을 위해서 대선 예비 후보로서 특별히 구상 중이거나 아니면 강구 중인 그런 지역 공약이 있다라면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발전의 상징은 저는 송도라고 봅니다. 송도 신도시라고 봅니다. 물론 구도심도 이제 도시구획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은 시장님 소화예요. 인천 송도를 우리나라 4차 산업의 혁명기지로 만드는 것은 그건 국가 소화예요. 시장님하고 이제 인천 시장님하고 협력해야 될 국가 소화인데 인천공항을 동부가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그리고 허브공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인천 송도를 한국의 AI 혁명 기지로 만드는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대한 그 지역 발전 공약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지금 크기 때문에 지역 발전 공약이라고 딱히 하기가 힘든 게 각기 특성이 다 달라요. 네. 북부의 특성, 또 접경 지역의 특성, 남부의 특성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공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잘게 쪼개서 예.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대선 결과적으로 뭐 재수에 나섰다 이렇게 표현해도 결례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 나서신 거니까요. 예. 대선에 나서는 각오 그리고 홍준표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인천과 경기 유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제가 어제 출정식 할 때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건국시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선진국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국가 체제를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바꿔야 할 때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려면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대통령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저는 해안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해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기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은 제가 제일 낫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국회 상임위 있으면서 12개 상임위를 했어요. 국정을 두루두루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국정 경험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저만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죠. 일명 홍콜라 그러면 이 상징이 빨간색 넥타이였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각종 언론 매체에 등장하시는 모습 보면 이 파란색 넥타이로 좀 바뀌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여론들이. 오늘 또 약간 파란색과 이 초록이 좀 겸비된 그런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어떤 스타일링 뭐 계획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그게 우연한 일인가요? 빨간색은 정의와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파란색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난 4년 동안 무너진 경제를 참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희망을 잃고 방황을 하느냐. 그래서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일부러 이제 그런 어떤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코디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렸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후보,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전격적으로 한 홍준표 국회의원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리더를 뽑아야 된다. 또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 가슴에 크게 울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로 나선 홍준표 국회의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예비 주자들을 직접 초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